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킬 시작합니다. 네, 민심 탐방 행보에 나선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도 법리적인 쟁점 외에도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 내용 분석하고 정치 원로에게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법원마다 주목할 만한 굵직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키 오늘은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절기상 동진 오늘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파 속에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흘 동안 많은 곳은 30cm 이상 폭설도 예보돼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상무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린 눈에 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했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쌓인 눈이 발에 푹푹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곳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남 20개 시군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제주 전역에 이어 충북 일부 시군에도 대설특보가 확보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북은 7개 시군이 대설 경보로 격상되면서 유치원과 학교 30곳이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재난안전 대응을 최고 단계인 3단계까지 올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엔 모레까지 10에서 2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30cm 이상 폭설이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지면서 전국 47개 항로 58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200여 편 이상 결항해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얼면서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 IC 인근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는 민간업체 장비 100여 대를 추가 동원해 제설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폭설로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눈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많은 눈이 예보될 만큼 시설 피해 없도록 점검에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강한 눈보라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을 하고 전국에서 안전사고도 28건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전 11시 집계를 보면 제주에서 결항한 항공편은 출발 기준 63편입니다. 김포 출발이 24편, 광주 출발 10편 등이 결항했습니다. 여객선은 47개 항로 57척이 통제됐으며 국립공원은 10개 공원, 256개 탐방로가 통제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2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설 피해는 계량기 동파가 서울과 경기 등에서 283건이 있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5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 IC 인근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차량에는 경유 12,000리터와 등유 8,000리터 등이 실려 있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기름 유출 규모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군산시 옥산면 농수로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눈길에 미끄러지는 차량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장비 446대와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대로 서해안과 충청, 호남 지방에 큰 눈이 내리고 한파까지 겹치면서 도로도 미끄럽고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네, 이 시각 전국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고속도로 상황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상황 지역에 따라 하늘 표정이 이렇게나 다른데요. 수도권에선 다시 푸른 하늘이 드러난 곳도 있고요. 또 눈이 내려도 조금 날리는 정도에 그치지만 아래로 내려가 보면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엔 대설특보까지 발표됐는데 제설 작업에 힘쓰고 있지만 강력한 북극 한파에 곳곳으로 미끄럼 사고 꾸준합니다. 특히나 도로 살얼음에 취약한 터널 구간 지날 때
주의하셔야겠죠. 도로 살얼음 구간은 일반 도로보다 14배나 미끄러운 데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철저한 감속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20cm 가까운 눈이 쌓인 서천 지역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서울 방향으로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만 않지만 1차로와 갓길 쪽에서 사고를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이 구간 이렇게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50% 이상 감속해 주시고요. 모레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에 계속해서 많은 눈 소식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눈이 내린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아예 쉬었다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곳곳으로 사고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상갈 부근에서 끝차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띠는 전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최저인 영하 14도까지 떨어집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해안에는 모레까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내일은 한파가 절정에 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발령 중인 중부와 경북지방은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성탄절인 이번 휴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서울의 하늘은 맑은데 서해안과 제주도 다시 폭설이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파가 주춤하면 서울 등 내륙에 한방눈이 내리고요.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 서해안과 섬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및 서쪽 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제주도와 전북지방 또 충남 서해안은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북 임실 지역에는 지금까지 22.4cm의 눈이 내렸고 제주도 산간에도 31.4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눈은 더 강해집니다. 모레까지 서해안에는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에 폭설이 겹치면서 교통 안전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스노우 체인을 미리 챙기시고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오늘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 수요 예상치가 94.5기가와트로 역대 겨울과 여름을 통틀어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지난 7월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겨울철 전력 수급 전망치인 최대 전력 수요 94기가와트를 웃도는 수치로 이번 주 역대 겨울철 최대 수요를 이미 2차례나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죠.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한테 통보한 소환 조사 날짜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단 이 대표 측은 28일은 불가능하다며 조사에 출석할지 등을 추가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대표를 부른 건 성남FC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기업의 인허가 편의 등을 청탁받고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두산건설과 성남시 사이에 대가성을 전제로 한 거래가 의심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에 보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성남시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인 재수사를 마친 검찰은 먼저 두산건설과 성남시 관계자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성남시 관계자의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 뒤에 최근에는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과 네이버 계열사 대표까지 부르며 수사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이렇게 주변인 조사를 마친 뒤에 어제 최종 종착지인 이 대표의 소환을 통보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부른 건 당 대표 자리에 오른 뒤에 이번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표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일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 소환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이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긴 했지만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의혹 가운데 가장 큰 건 결국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역시 이 대표를 향한 그물망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진상 전 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무려 81번이나 썼고요. 둘의 관계를 측근과 정치적 동지 등으로 못 박으며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조만간 다른 의혹들로도 이 대표 소환을 시도할 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이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부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기소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남시의 공익 차원이 아니라 개인 사익으로 인정될지 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검찰의 소환 통보에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28일 소환에는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열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단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성남FC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구단주였던 이 대표한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반응 좀 더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두고 없는 먼지를 만들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로 검찰이 소환 통보를 냈다며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오는 28일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며 거대 의석이란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길 수는 있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탓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의와 상식의 구현에 협조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과 강원을 도는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현장 방문 일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통첩에 이은 또 최후 통첩. 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열겠다고 밝혔는데 여야 분위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자칫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조짐이 보이자 김진표 의장이 직접 압박에 나선 겁니다. 여야는 물밑 협상을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대치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을 하려고 하는 첫 해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매듭 짓겠습니다. 네, 여야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유의 야당 단독안 처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해 자신이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을 한 한 장관은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검찰이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오고 있지 않느냐면서 통상적인 토착 비리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기소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 쟁점과 수사 전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번처럼 서면 조사할 것인가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위원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남 FC 후원금 의혹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많은 패널 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실 이게 여의도 문법기로 해석하는 거와 법치의 문법기로 해석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여기 왔을 때는 권력 관계가 아니라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이 있을 것이냐 또 이 파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의 중심으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성남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받는 혐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두산건설하고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약 16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그 후원금을 성남FC에 주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받지는 않았지만 제3자인 성남FC로 넘겨주었다면 우리 형법상 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3자 뇌물 공여죄 혐의로 지금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경찰은 한 차례 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다시 재수사가 하는 과정이었는데 혐의점을 새롭게 더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지난번에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로 분당경찰서에서 2021년 9월에 무혐의를 결정했다가 이를 다시 재수사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조사한 거를 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 거죠. 네. 이 부분에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당시 이게 시민사회 고발로 이 사건이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그때 분당경찰서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분당경찰서에서 이제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의 당대표를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했는데 아마 3번 정도 소환 요청을 했는데 불출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필요하다면 불출석할 수 있고 서면 조사할 수 있는 건데 그 서면 조사의 내용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는 이게 굳이 3자 뇌물 공여가 될 수 있어? 사실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모든 기업에는 현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에 현안 없는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국가가 어떤 일을 해요. 일을 하는 국가에 어떤 현안 있는 기업이 그 국가의 일을 도와주면 전부 다 현안과 관련된 제3자 뇌물 수수, 뇌물 공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불기소 처분을 해요.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검찰로 넘어와서 검찰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면 무혐의 처분을 재수사를 하는데 재수사를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당해 경찰서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다시 내려보내고 이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지청에 있던 검사장과
성남지청의 차장검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요. 제가 네. 이름도 굳이 뭐 말할 수 있는데 말은 하지 않겠는데 기사에도 거론 일부가 되긴 합니다. 됐죠. 예, 네네.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박은정 지청장과 이제 박아영 차장검사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박아영 차장이 옷을 벗어요. 나 이거 도저히 수사 안 된다라고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경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면서 사실 이게 조금 드러났는 거는 두산 측의 진술이 좀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게 3자 뇌물 공여라는 혐의가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성남지청에 있던 그 팀장과 그다음에 두산 측에 있던 그 관련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제3자 뇌물 공여로 이제 기소를 한 후에 이제 보강 수사를 거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당 대표를 피의자라고 적시하면서 소환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인데, 그러니까 두산건설과 성남시 사이에 대가성을 전제로 한 거래가 의심된다는 경찰의 수사를 결과를 넘겨받은 뒤 이제 보안 수사를 이어왔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 전에 두산건설과 네이버를 압수수색을 했고 또 성남시와 두산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명시를 하긴 했었는데요. 아까 말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뭐 사실 3자 뇌물 공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어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 부정한 청탁을 했을 때 내가 돈을 받으면 사실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든 정당한 청탁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앵커한테 돈을 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누구한테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요. 고위공무원이라서. 그럼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돈 굳이 내가 받을 필요 없으니 예를 드는 겁니다. YTN에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방송하는 YTN에 좀 돈을 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전달을 하면 이게 3자 뇌물 공여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닌 3자 뇌물 공여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두산이 형질 변경이라는 현안이 존재를 해요. 현안이 존재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에 뭔가 요청을 하고 성남지청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성남시청이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는 성남FC라는 하나의 축구구단에 돈을 전달을 해라. 그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자 뇌물 공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익 취한 거 없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을 위한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쟁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도 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현안 있는 기업에서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국가기관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면 현안 없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 범위 바깥에 금전을 주고 그 현안을 해결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까 성남지청에서 형질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성남FC로 넘겼는데 여기서 성남FC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시청이 이재명 지금 당대표고 성남FC 구단주도 이재명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결론적으로 성남FC에 들어간 50억, 두산의 50억이라는 게 광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해서 그 성남FC에 줬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광고를 해서 광고를 했다면 그 50억을 받는 거는 정당한 일이지 이건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당대표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광고비만 받았으면 됐지. 아니 광고비 받았으면 그로 끝내야지. 왜 지금까지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던 형질이 변경되는 거냐. 그러면 광고비가 아니라 이 광고비보다는 이 형질 변경을 하는 의미에서 그 성남FC가 이렇게 경기하다 보면 두산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 광고를 받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라는 타이틀 속에 숨어 있는 거는 형질 변경이라는 게 숨어 있었다라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앵커한테 제가 설명했다시피 두 사람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광고비니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그럼 광고비만 받았어야지 왜 그게 형질 변경까지 되느냐. 이거는 부정한 어떤 의미에서 청탁을 받고 돈을 3자에게 수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입장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검찰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 광고비만 받으면 되지 왜 굳이 형질 변경까지 했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두산은 사실상 광고비거든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 네이버라든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이거와는 조금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16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60억 안에 어떤 형태로 돈이 전달됐는 건지는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뇌물 여부가 관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청탁과 네. 그 대가성으로서 뇌물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죠. 혐의 입증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보면 후원금이 직접 흘러간 정황은 못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득을 후원금을 통해서 취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포괄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다. 여기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근데 이게 부정한 청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정한 청탁은 이재명 시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시장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성남 FC가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고 그 돈을 받았다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부정한 청탁을 이재명 당대표가 받고 그 돈을 성남 FC로 갔느냐. 그러면 삼자 뇌물 공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청청이잖아요. 예를 들어 결제를 받는데 지금 팀장은 기소가 됐거든요. 네. 팀장 위에 정진상 그 당시에 정무 담당 실장이 있었고 제가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정진상 씨가 있고 그 위에 이재명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제 선상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 우리 패널로서는 기록을 안 받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팀장이 결제하는데 형질 변경이라는 게 전결로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게 정진상 씨 입장에서 거기서 끝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까지 다 올라갔느냐. 요게 이제 문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50억이라는 돈이 성남 FC로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돈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광고비로 들어갔느냐라는 문제를 따지는 거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게 직접 뇌물이 아니거든요. 네. 삼자 뇌물이기 때문에 삼자는 누구라도 괜찮아요. 예. 그게 예를 들어 성재현이 그거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롯한 어떤 어린 이 재단에 돈을 기부해달라고 돈을 줘도 그 삼자가 그 돈을 내가 받지 않고 어린이 재단에 갔다는 그 사실만 있으면 삼자 뇌물 공여는 성립될 수 있는 거니까 누구에게 돈이 들어갔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 부정한 청탁으로 형질 변경이 되었느냐 만일 부정한 청탁에서 성남 FC로 돈이 갔고 돈이 가고 난 다음에 형질이 변경됐다면 지금은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삼자 뇌물 공여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삼자 뇌물 공여 후에 형질이 이건 부정하게 그 앞에 그건 따져봐야 되니까 부정하게 변경되었다면 그는 수뢰후 부정 처사까지 될 수 있는 죄명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뭐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수사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다 찾고 나서 이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뇌물 사건 수수 사건을 좀 옆에 기록들을 살펴보면 돈을 받았다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는가 하면 돈을 줬다는 사람만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재판이 되게 웃긴 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줬는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으면 그 말은 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에게 독립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술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술이 명확하다면 사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산이나 네이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도저히 형질이 변경 안 되고 현안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지 부정한 청탁을 해서라도 일정 금원을 줘서라도 이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있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이 있고 제가 다른 기사에서는 제 눈으로 확인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두산의 문건에는 이게 돈이 FC로 가면 형질이 변경될 수 있는 그렇게 작성된 문건이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특정 방송에서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부정한 청탁의 사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검찰이 확인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시간 있습니다. 덜 했지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까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지난번처럼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고 불출석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제가 과분하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정정당당하게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네. 그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가셔가지고 지금은 뭐 민주당 안에서 당론으로 출석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시겠지만 나중에 조금 판단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마침표가 지켜져야 되는 사건이지 쉼표로 남아있을 사건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당대표니까요. 그 민주당 여러분들과 좀 집단 지성을 생각하셔서 출석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좀 출석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침표 찍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안에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4년 5월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에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법 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현재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이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문제가 된 법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해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리는 경우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 보장이라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 배경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 A씨는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받던 A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설치 근거가 된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적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소송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각하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청구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헌재는 경찰국 신설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주요 정책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행안부는 이를 생략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휘규칙이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대한 것이지 경찰 사무에 대한 게 아니기에 심의가 불필요했다는 입장인데요. 헌재는 경찰위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위는 설치 근거가 경찰법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헌재는 법률의 근거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헌재에서 판단한 것과는 결이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권은 경찰위원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조직법에는 경찰국을 둘 수 있다는 언급이 없는데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행안부와 여당은 경찰국이 법적으로 주어진 고유 권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행령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시행령으로 설치된 경찰국에 예산 2억 900만 원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예산안 전체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초대 경찰국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승진하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 하고 특채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국 관련 논란을 떠안은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됩니다. 이처럼 문제가 여러 제기된 데다 헌재가 경찰국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에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걸 두고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판례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대법은 우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는 해당 의료기기 개발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었는데요. A씨 사건을 맡았던 1심과 2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기기가 서양의학 원리로 제작됐다는 점 등을 들어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진료는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와 비교하면 한의사들의 교육과정이 보강돼 왔고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건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의사협회는 초음파 진단은 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과 등 일부만 할 수 있는 거라며 법적 조치를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인데요.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거라며 한의사로 하여금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사후 대응 조치가 매우 부적절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최 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참사 피해가 확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성범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뒤 지휘 선언을 한 밤 11시 8분까지 40분 동안 전화 통화나 무전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상자가 100여 명 있다는 내용이 소방당국 내부 단체 채팅방에 있었고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는데도 그에 맞는 대응 단계를 제때 발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부당 노동 행위 조장 의혹이 검찰에서 불기소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무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방통위의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조장하고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사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과거 법무부와 검찰이 일부 검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임 부장검사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는 폐지됐지만 위헌적 지침에 해당하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임 부장검사를 지정한 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BI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A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양 전 대표가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5천여 명 발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유행 상황을 반영해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지표들 먼저 확인해 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5,744명입니다. 전날보다 12,000여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5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0,000명 넘게 많습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지난 9월 1일 이후 16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5명 늘어난 547명으로 10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2명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최근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BN.1 변이, 또 중국 상황이 변수가 될까요? 네,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 검출률이 하락하고 대신 BN.1 변이 검출률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N.1 변이 검출률은 20.6%로 전주 대비해서 3.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BN.1 변이는 BA.2.75의 하위 변이로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웃나라 중국에서의 유행 상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최근 방역 완화 조치로 확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 우세종은 BA.5의 하위 변이인 BA.5.2와 BF.7입니다. 여기에 최근 9개 성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확산한 BQ1과 BQ1.1 변이가 일부 검출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BF7 변이 검출률이 4%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등 11개 나라를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질병청은 표적 검역국 지정이 과거 시행했던 방역 강화국가 지정과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입국 제한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지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원과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중국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세계보건기구가 크게 우려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백신 지원 의사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가 황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최근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중증 환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대해 큰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O is very concerned over the evolving situation in China. WHO needs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disease severity, hospital admissions, and requirements for ICU support. WHO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방역 정책이 완화됐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면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없었던 탓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양성 판정 후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해 실제보다 매우 적게 나올 것이라며 사망자 집계 방식에 관한 의문점도 제기했습니다. So I wouldn't like to say that China are actively not telling us what's going on. I think they're behind the curve in what's actually happening. 라이언 팀장은 중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고 중국산 백신의 감염 예방률이 50%에 그치는 점도 코로나19 확산의 요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역량을 최근 몇 주간 극적으로 늘렸지만 단기간에 충분한 접종을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향에 대해 현재 백신 강화 접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目前疫苗加强针的接种工作正在有序推进，药品和检测试剂总体可以满足需求。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 인민의 단결된 대응하에 우리는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에 새로운 단계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앞으로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한다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실 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1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분기 중에 은행 대출은 6.5% 늘어난 반면 비은행은 28.7% 급증했고 비취약 차주보다 취약 차주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률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20% 더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주택 가격이 지난 6월 말보다 20% 하락한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을 매각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까지 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최근 들어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의 11%는 따로 대출받아야지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1.13% 하락해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져 2012년 5월 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이래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코스피 등락률이 주요 20개국 증시 지표 가운데 사실상 꼴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첫 거래일 이후 지난 20일까지 21.93% 하락했습니다. G20 주요 증시 지표 가운데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큰 나라는 마이너스 40.4%를 기록한 러시아뿐이었습니다. 지난해 신생기업은 102만여 개로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기업 생멸 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올리거나 상용 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02만 2천 개로 직전 해보다 3만 6천 개 줄었습니다. 신생기업이 직전 해보다 줄어든 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변동금리로 쏠렸던 대출자들의 수요가 최근 고정금리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 유도와 채권시장 안정화 등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초기 초저금리 시대와 함께 변동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신규 대출자들의 수요는 변동금리로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이자에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변동형하고 고정형 그때 설명을 들었었고요. 한 0.1%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고정형 금리보다도 훨씬 많이 뛰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고정형으로 바꿔야 되는지. 실제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17%대까지 떨어졌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10월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적극 유도하고 나선 금융감독당국의 입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시중은행에 올해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2.5%로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고정금리를 조정해왔습니다. 위험 손실 관리에 따라 변동금리가 낮은 게 일반적인데 고정금리가 더 낮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최근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고정금리 상하단이 모두 변동금리보다 더 낮습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계속 오르는 반면 채권시장 안정화 등과 맞물려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주담대 구조 개선 추진 방향에 맞추어 고정금리에 추가적인 금리 우대를 제공하여 고정금리 상품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출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당분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내년에도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11월에 금통위 할 때 논의했던 바는 아직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여기에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는 만큼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관련해선 앞서 자세하게 쟁점들을 짚어봤고요. 자, 이재명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현장 연설을 통해 정부와 검찰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론에선 이재명 대표 생일에 주목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 FC 후원급 의혹과 관련해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먼저 여쭤볼까요? 네. 검찰이 뭐 합당한 그 절차니까 그 소환 통보를 하면 뭐 회기 중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당 대표의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출석해서 사실 진위를 자기가 아니면 나이고 김은 기고 밝히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은요? 네, 다 예견됐던 일이고 뭐 검찰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 실체적 진실과 또 책임이 있으면 형사처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사건 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방어, 그 무고함을 밝히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혐의에 대해서 그 밝히고자, 무고함을 밝히고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 피의자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네. 적극적으로 그 응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그걸 밝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언제적 뭐 검찰의 수사가 어떻다라고 해서 설사 상당히 그 거칠고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역시 법률적으로 미약하다. 또 그 대국민 소구력도 약하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서고 그 무고함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당이 이걸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맞는 것이 이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사건을 만들어 갖고
한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난 정권도부터 사건이 생성이 돼 갖고 진행돼 내려온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하나의 절차를 밟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야당이 과잉 방어하면 국민이 공감을 못 얻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의 그 태도나 여러 가지 수사의 그런 경위를 보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바뀌었고 네. 또 그러면 무혐의로 끝난 결론을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에 와서 뒤집어서 이제 제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성남 FC가 결국은 야당 대표 또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이다. 이런 저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네. 또 이에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까지나 정치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네. 오히려 당당하게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밝히고 대항하고 그 무고함을 밝히도록 노력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로서도 정치적 후폭풍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역시 연이은 소환 불응에 대한 여론을 좀 무식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인데 아까 당당하게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또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1박 2일 일정 중인데 이재명 대표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일까요? 그건 뭐 이재명 대표 네, 저 한번 추정해 본다면 초대를 속내를 예. 네, 이게 아니 한번 말하자면 알아본다면. 자신은 진짜 네. 떳떳하고 당당한데 이렇게 계속 들춰내서 검찰이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그런 여러 여건 할 때 억울함도 있고 정말 무고함을 당장 손바닥 뒤집듯이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차갑게 그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그 사법적 의혹을 벗어나는데 초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의 사법적 의혹, 사법적 리스크가 더불어민주당 전체에도 지금 암문을 검은 그림자를 씌우고 있거든요. 예. 그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도 하고 또 당대표를 그냥 보호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자신에 대한 사법적 의혹을 개인의 문제 또는 정치적 어떤 문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나서 무고함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초집중해야 된다. 지금 밖에 다니면서 다른 정치적 행위를 할 겨를이 없다. 1차적으로 예.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재명 대표가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에 대한 사법적 의혹을 벗어나는데 초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실에 근거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지 이걸 갖고 정치 투쟁을 하거나 정치적 대응으로 몰아가서는 이게 승산이 없습니다. 네. 검찰은 이걸 팩트에 근거해서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무슨 야당 파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검찰이 대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걸 사실에 근거한 법률적 대응을 해야지 정치 투쟁을 해갖고는 그건 뭐 옛날 자유당 때 이야기지 요즘 정치 투쟁에서 사실 뒤엎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관계를 놓고 법적인 투쟁을 벌여야지 그렇습니다. 정치 예. 투쟁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또 어떤 이런 검찰의 소환을 예상한 듯한 SNS 어떤 소견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면서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마침 동지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의 길고 깊은 겨울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적 의혹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 여러 가지 하여튼 그리고 검찰이
정권 초기에 그 정권을 배경으로 해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의심은 상당히 받습니다. 네. 그리고 당이당 정략용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법률적으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다른 정치적 행위로 이렇게 시선을 벗어난다든가 회피한다든가 그럴 겨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예감했듯이 추운 겨울에 대해서는 그냥 몸을 서로 간에 뭐 의지해서 따뜻히 한다라는 그거는 정치적 어쩌면 수사 구호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결국 이것을 대응하는 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서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그 글에서도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한다고 했거든요. 몸을 서로 기대자라는 말과 함께 좀 대비되는 게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 의견은 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의원님께서 민주당 내 고민이 좀 깊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민주당 내에서 고민이 최선일까요? 많은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집안에 그 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픔이 있고 수사받고 있으면 예. 집안 식구 온 식구가 다 그 다운되지 않습니까? 네. 다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끼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무감을 밝혀야 되는데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잘 내용도 모르고 또 그러한 것을 할 여력이 안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오로지 이걸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단지 그냥 동지에 의존해서 동료에 의존해서 우리는 그냥 단일 대우를 하자. 이거는 사실은 좀 공허합니다. 네. 단일 대우라는 게 대의 명분에 맞고 민심에 밑바탕을 해야 단일 대우를 하는 거지. 그냥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호하고 엄호하자. 네. 이거는 좀 공명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더 중요한 거는 예. 법률적으로 그 무고함을 밝히는 노력에 이재명 대표가 더 집중해야 되고 그거에 국민의 민심을 소구력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그랬는데 네. 길고 깊은 겨울이 아니라 길고 잔인한 겨울이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네. 지금 성남 FC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또 대장동, 뭐 백현동, 위례 신도시 줄줄이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길고 잔인한 겨울이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니까 지금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정치 투쟁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법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법률 투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검찰 소환 때는 일단 의총을 열어서 당내 의견을 좀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당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사실 아까 마침 아버지 비유하셨는데 이제 법리적인 어떤 쟁점을 떠나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외로운 가장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의총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게 지금 당대표 되기 전 훨씬 전의 일이거든요. 예. 그 내용을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주위 사람 몇 사람 뿐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응을 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네. 그냥 말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냥 뭐 기분 듣기 좋은 좋은 말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 뿐이지 예. 나머지는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일대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을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서 여기에 온 정력을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당과는 당의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리스크가 당으로 번지지 않도록 또한 이재명 대표도 당도 좀 그런 거에 유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당 전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건 기본적인 그 네. 정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또 가장의 역할이기도 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28일 출석 통보를 받았고 민주당의 어떤 의견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소환에 응할지 아니면 소면 조사에 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 텐데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100% 당원 투표로 차기 지도부를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전대 룰 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잡음은 좀 들리고 있고 뭐 YTN을 포함해서 경선 예비 주자들이 좀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얘기 중에 도로 한나라당 이런 언급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뽑아봤거든요. 예. 도로 한나라당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네. 뭐 도로 한나라당으로 가는 건 아니고 도로 한나라당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네. 100% 그 당원 투표다. 당 대표니까 당원이 뽑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뭐 형식 논리로 말하면.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네. 당이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선관위에서부터 정당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의석수에 따라서 선거 득표율에 따라서 선관위가 국가의 돈으로 다 정당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에게 있어서 한 당을 대표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국민의 여론조사를 무시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이 그렇게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뭐 또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저게 결코 바람직한 그런 대표 선출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내쫓을 때도 그 갑자기 당원 당규를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밀어붙여서 내쫓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유승민 전 의원을 당대표로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어느 특정인을 배척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목전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위인설법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정말 어디 동네에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게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근데 아주 그걸 국민의힘은 아주 특별한 자기들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마구제비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켜보실 겁니다. 네. 특정인을 배척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들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 그건 착각이죠. 어떤 구실을 달아서 뭐 당원이 당대표 뽑는 그러면 일찍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이렇게 목전에 저기 보니까 어느 특정인이 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어느 누가 적게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를 저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라도 좀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적이고 억지 춘향식이고 그러면 이 연장선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지금 잡은 여당이고 또 앞으로도 그걸 목적으로 하는 정치 세력인데 이분들이 국정을 책임질 때는 이렇게 엉망진창하겠구나. 아주 그냥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염치고 부끄러움이고 상식이고 법도고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겁니다. 네,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김장연대가 아닐까 싶은데 김장연대 한 축이죠. 김기현 의원 얘기 듣고 또 두 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김장철이니까 김장을 잘 담그는 것이 중요한 그 과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어제 발언을 보니까 의원님 이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는 제가 사실 전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데이트 잘하는 전공일 것 같은데요. 장제원 의원의 그런 발언은 전혀 윤심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슨 연대를 해서 누구하고 누가 합니까? 얼마나 혼났으면 연대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해야죠. 자강론을 가야죠. 지금은 김장철이 맞아요. 아까 제가 예. 준비하다가 여쭤봤다가 예, 지금은 김장철인데 내년 3월 전당대회 할 때는 김장철이 지나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장연대가 한다 하더라도 내년 3월에는 이미 봄이 시작되는데 김장연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김장연대랑 관계가 없어요. 나라 앞에 쌓여 있는 그 현안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국민들의 생활은 아주 공공하고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아우성 치고 있고 화물연대나 이태원 사태나 뭐 해결할 게 지금 좀 보통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김장연대니 지금 집권 세력 내에서 저렇게 무슨 희화하고 장난질 하듯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참 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의 저러한 태도들 지도부에 나서겠다는 분들의 저런 태도 때문에 사실은 좀 핑계를 대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본받아가고 있어요. 자극을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원 100% 투표가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한다는 걸 압니까? 1, 2대를 놓고 1대2 이제
1차전에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 그럼 만약에 비윤이란 사람, 예를 들면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1, 2등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3, 4, 5등이 돼버리면 그거는 결승전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네. 그럼 어차피 1, 2등 되는 비윤 놓고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 10,000명, 20,000명 뭐 요 정도 하면 지구당 위원장들이 장악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80만, 50만 이래 되면 지구당 위원장 뜻대로 표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자기네들 생각과 엉뚱하게 비윤이 1, 2등을 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완전 망하는 거죠.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의 그렇습니다. 어떤 룰에서는 예.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왕 당원 당규를 막 수시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는 대통령이 겸임한다.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것도 뭐 그것도 사실 괜찮죠. 다음 질문은 바쁜 아까 회사에 뭐 빨리빨리 하지 뭐. 사실 다음 질문은 김기현 의원이 김장연대 자신이 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만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두 분의 쓴소리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다가 곧바로 자리를 뜨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물론 30초 만에 자리를 뜬 것도 언론에서 주목을 했습니다만 또 마침 무단 횡단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 이번 사안 관련해서 지난번에 뭐 실언 논란도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요 아주 잘못한 건데 국무총리가 거기에 그 분향소에 가려면 전날이나 사전에 그 분향소 담당자들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국무총리께서 분향소에 가려고 하는데 몇 시쯤 가면 되겠습니까? 가도 됩니까? 네. 조율을 해보고 분향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올 필요 없다. 그럼 안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럼 분향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몇 시에 오라. 네. 그럼 우리가 맞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 네. 가갖고 안 된다 그런다고 30초 만에 다시 돌아올 거면 왜 가요? 다 뭐 한 10분이나 20분 있으면서 네. 그래도 참 분양하겠다는 의지라도 강력히 보여주고 또 거기에 유가족하고도 분양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있는 유가족이라도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네. 진심을 다하고 해야지 갔다가 뭐 30초 만에 반대한다 휙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도 뭐 급하니까 또 뭐 신호등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고 네. 그런 것이 참 적절한. 네, 잠시만요. 두 분과 함께 전국 진단 중인데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과도 또 연결해서 연장해서 이야기할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하고 다시 또 한덕수 총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 열어서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또 최후 통첩이 될까 의문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야 대치의 준 예산 전망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직접 압박을 하기도 했고 사실 합의가 없으면 불발되면 초유의 야당 단독의 단독안도 가능성이 있다까지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다행히도 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안 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아마 경찰국 신설 문제 같은 예산 관련된 쟁점이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15분, 한 10여 분 정도 뒤에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잘 풀리는 걸까요? 예, 어쨌든 합의를 한 거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네. 사실은 그렇게 막 저렇게 질질 끌고 나라를 결단낼 정도의 사안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법인세를 인하하냐 안 하냐도 타협을 볼 수 있는 정책적 사안이고 네. 또 경찰국 등에 대한 예산도 액수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예. 뭐 일단은 그 있는 인건비를 뭐 배정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타협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을 양당이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워낙 저렇게 좀 괜한 고집들을 피우다 보니까 네. 지금 소진시켰죠. 그래서 다행히 좀 뒤늦게나마 타결을 한 것이고요. 예, 저는 뭐 내일 아마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수정 작업 합의한 대로 예산안을 다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려면 네. 하루 정도는 소요되니까 내일 오후면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2일의 법정 기한이 지났고 일단 12월 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었고 국회의장이 15일을 한번 제시했었고 19일을 제시했었고 그리고 제시한 날이 내일이었는데 다행히도 여야가 네.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 아주 늦었지만 잘 된 겁니다. 사실 예산안의 그 법인세 인하 문제도 사실 별것도 아니고 따져놓고 네. 보면 또 경찰국하고 무슨 인사검증단 뭐 법무부 그것도 다 해봤자 예산안 5억 정도인데 네. 그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뭐 두느냐 안 두느냐 민주당으로서는 반대했던 거니까 이제 거기에 걸려서 반대했던 건데 네. 사실 따져놓고 보면 합의를 못할 내용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렇기 때문에 합의한 건 아주 잘했고 늦었지만은 네. 두 분을 모시고 전국을 분석하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역할도 한번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진표 어떻게 보십니까? 의장이 이번에 아주 그 역할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예. 의장으로서는 네. 여야가 여야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의장이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끝까지 반대하면 내일 정부안 수정안 2개 놓고 표결 붙이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네. 여당도 부담, 야당도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상당히 잘한 겁니다. 국회의장은 중심을 딱 잡고 여야는 물론이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고 어느 것이 국가 또는 국민 통합 또 국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가라는 기준만 세워가지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 네. 저는 잘하는 것이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생각되고요. 네.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김진표 의장께서 잘하신 거라고 김진표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통과 안 하면 참 정부가 어렵다는 거 이런 거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의장으로서 소신 있게 했습니다. 네. 지금이 5시 6분이고 15분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잠시 뒤에 속보를 확인하기로 하고 아까 속보 때문에 잠깐 말을 끊어 일단 양해를 구하고 유인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모범생 한덕수가 자꾸 구설에 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 행보도. 한덕수 총리 특정인 한 분에 대한 뭐 피해 이태원 참사 그 피해 유가족들의 분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그 한덕수 총리나 또는 하여튼 국민의힘이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발언도 마구제비로 심지어는 혐오에 가까운 2차 가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도 막 서슴지 않고 했던 일들이 줄지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불만 또는 매우 큰 섭섭함 이런 것들이 뭉쳐서 마침 한덕수 총리가 예고도 없이 이렇게 참배 오시고 또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볼 때 아주 별로 곱지 않는 그런 행태의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네.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난이 솟구치는데요. 이거는 한덕수 총리만 돌아보아야 될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지금 여러 차례 저기 이재호 고문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네. 1차적으로 만나서 위로를 시켜야 될 분들이거든요.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또 공개적으로 안 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한 어려움 속에 이 추운 겨울에 고통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신데 네.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1차적으로 그분들을 좀 만나서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질 텐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섭섭함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비공개적으로라도 대통령께서 그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뵙고 좀 이렇게 위로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또 두 분과 마침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합의했다는 속보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잠시 뒤에 또 추가 속보 확인하기로 하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미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투복 차림으로 미 의사당에 들어서자 미 상하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열렬한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내보이며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는 단지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battle is not only for life, freedom and security of Ukrainians or any other nation which Russia attempts to conquer. This struggle will define in what world 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will live. 또 내년이 이번 전쟁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Against all odds and doom and gloom scenarios, Ukraine didn't fall. Ukraine is alive and kicking.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 도중 미 의원들은 여러 차례 기립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 수표식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초당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젤렌스키의 이번 연설이 81년 전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의 미 의회 연설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석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공화당 지도부도 모두 참석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Ukraine holds its lines and will never surrender. 젤렌스키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장병들이 서명한 국기를 전달했고 펠로시 의장은 미 의사당에 걸렸던 성조기를 선물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시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 한 번 핵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또 푸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최측근을 중국 특사로 보내는 등 전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해왔던 푸틴 대통령.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격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다시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ядерной триады. Это главная гарантия сохранения нашего.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와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도 조만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특별 군사작전은 계속된다며 전체 병력을 15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Продолжаются по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й, расширяется номенклатура поставляемых вооружений. Все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ведет.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날 푸틴 대통령은 최측근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평화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양국 해군의 동중국해 합동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전략적 협력 강화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Обсуд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опросы, включая, безусловно,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Эти переговоры были весьма полезными.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에 맞서 중국과의 연대를 과시하며 전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0여일째, 양국은 각각 중국과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지며 본격적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대규모 북한 병력이 최근 열병식 훈련장에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오늘 민간 위성 사진 서비스인 플래닛 랩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일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 최대 12,000여 명의 병력이 집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훈련장에서 인파 형상이 처음 포착된 이후 2주 만에 급격히 병력이 불어난 것으로 열병식 개최가 임박했다는 게 VOA의 분석입니다. 한미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년 만에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합동화력시범은 한미 장병 수천 명과 각종 무기체계가 동원돼 화력을 과시하는 훈련으로 통합화력, 경멸훈련 등의 명칭으로 역대 정부에서 9차례 실시됐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포탄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제공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무기를 실은 열차가 지난달 20일 북한 동북부 나선특별시 두만강역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을 잇는 철로를 통해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은 무기 거래 이전에 러시아와 몇 달 동안 수백만 달러 규모의 포탄과 로켓탄을 판매하기 위한 교섭을 했다며 북한이 철도로 무기를 제공한 건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앞둔 친선 경기에 16분을 뛰며 경기 감각을 점검했습니다. 김민재가 빠진 나폴리는 4점을 내주며 대패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 열이나 훈련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가 니스와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었지만 경기는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해리 케인과 히살리숑, 페리시치와 로메로, 요리스 등 카타르 월드컵 토너먼트를 뛴 선수들은 대부분 결장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1분 매트 오티가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리스는 후반 2분 멘티가 코너킥 기회에서 동점골을 터뜨리며 1대1로 비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29분 교체로 들어가 16분 정도를 뛰며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앞두고 경기 감각을 점검했습니다. 검정색 안면 보호대를 차고 경기에 나선 손흥민은 특유의 빠른 스피드를 과시하며 컨디션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6일 브렌트퍼드와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사나흘에 한 경기씩 치르는 빡빡한 박싱데이 일정에 돌입합니다. 1월 중순부터는 북런던 더비와 맨시티 원정을 잇따라 치르고 2월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 경기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결장한 나폴리는 프랑스 릴과의 친선 경기에서 4골을 내주며 4대1로 졌습니다. 나폴리는 번번이 상대 공격수를 놓치며 수비진이 무너져 중앙수비 김민재의 공백을 절감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월드컵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리오넬 메시가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 연장을 결정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메시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조건으로 연장 계약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SPG는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로 이어지는 초호화 삼각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의 얼굴이 지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멕시코 매체 엘 피난시에로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메시를 1000페소 지폐 모델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메시의 등번호가 10번인 관계로 10으로 시작되는 1000페소가 선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단거리 간판 김민선 선수가 월드컵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빙속 여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상화와 아직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세계 신기록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상화 후계자로 불렸던 단거리 간판 김민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7위에 그쳤지만 월드컵과 4대륙 선수권까지 5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올림픽 시즌을 준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번 시즌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그냥 이번 시즌에 포텐이 터졌다. 4차 대회 기록은 36초 96. 이상화의 세계 신기록에 0.6초 차로 다가섰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언니랑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언니처럼 앞으로 또 꾸준히 계속 1등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세계 신기록에도 도전을 하고 싶어요. 기록 경신을 위해 보완할 점은 바로 스타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보완을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연이은 우승은 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더 커졌던 것 같고 더 잘 해야겠다 이런 뭔가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새로운 빙판의 여왕은 자신의 띠인 토끼해를 앞두고 또 한 번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앞서 속보 다시 한번 국회 현장 연결해서 알아볼 텐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가 조금 전에 극적 타결을 이뤘다는 속보 알려드렸는데요. 예, 법인세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막판 쟁점이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 단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수의 참석자가 착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 상황 함께 예산안 관련 속보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원내대표가 마스크를 벗고 곧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네, 지금은 합의문에 아마 서명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나면 내용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텐데요. 네.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하고 경제부총리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쟁점 사항을 좀 정리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단한 합의서인데요. 저희가 우선 서명을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관련된 합의서부터 저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 잠정입니다.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그 세부적인 사항 첫 번째입니다. 국회 예산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두 번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 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네 번째,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 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채움 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다섯 번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일곱 번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유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예, 다음은 예산 보수 법안에 관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3년도 예산 보수 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 정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3.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에서 5.0%로 한다. 4. 가업 상속 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 음력 10년에서 20년은 300억 원, 20년에서 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으로 하며 사후관리대조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안대로 한다. 5.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정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23년도는 1조 5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과 일반 회계 추가 전입금 2023년은 2천억 원으로 한다. 2022년 12월 22일.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예, 남은 합의서도 마저 저희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합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 2022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예, 우리 부총리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우리 대표님도 한 말씀 하고 같이 좀 모두 일어나서 사진 찍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각자
백브리핑이나 이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법정 시한이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의장께서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원내일당으로서 마음 무겁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저희는 임해왔습니다.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이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또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또 국정조사에 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조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충효 부총리님 또 양당의 정책위 김성환 정책위장님과 또 우리 성일종 정책위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양당 수석부대표 우리 유성권 수석님과 또 우리 송은석 수석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양당의 예결위 간사와 또 우원식 예결위 위원장들까지 모두 무척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이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지만은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자 했고 또 민주당은 야당이 되기는 했지만은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렇게 합의로 통과되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은 합의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박홍근 대표님 또 김성환 의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부총리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예산이 제때 제대로 집행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의문 발표 이후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 마무리 발언 속에 송구하다, 초조했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639조 나라 살림이 그동안 정쟁에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한 의식 차원의 발언인 것 같고 합의문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예산안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현안과 관련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주요 쟁점이 그 법인세 인하 관련된 쟁점과 경찰국 관련 예산 쟁점이 있었는데 경찰국 관련 예산은 50% 감액하는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 같고요. 법인세는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1%포인트 인하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일 18시에 물론 잠정입니다만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 의결을 하겠다는 예고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또 다른 뉴스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뉴스큐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매서운데요. 전국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내일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로 출발하겠고 대관령은 영하 20도, 철원은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부산도 영하 6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9도, 철원은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13도, 대구는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호남 많은 곳에는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5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 쪽으로도 최고 2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성탄절인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기상 정보와 예산안 합의 속보까지 확인한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